내 퇴직금으로 시부 장례 치렀더니 정작 늙은 친정엄마 수술비엔 치매 오니 요양원이나 보내라며 소리치는 남편. 돈 아깝다며 장모를 짐짝 취급하던 남편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고 시댁을 쑥대밭으로 만든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중소기업에 다니며 평범한 행복을 꿈꾸던 35살 여자입니다. 라고 제 자신을 소개하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산전수전 다 겪은 58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중소기업 격리로 일하며 야근을 밥 먹듯이 하던 저는 30 중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외아들을 임신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도망치듯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림만 하다 보니 어느새 제 이름 석자는 사라지고 누구 엄마로만 불리게 되었죠. 남편은 자기가 벌어오는 돈으로 유세란 유세는 다 부렸고 저는 생활비 한 푼 허투루 쓰지 못하고 쪼들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매달 생활비 내역을 10원짜리 하나까지 영수증으로 검사받아야 했고 친정에 용돈 한 번 드리는 것도 남편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가능했거든요. 그렇게 제 인생은 지우개로 지워진 것처럼 희미해져 갔지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유일한 버팀목은 바로 친정엄마였습니다. 올해로 80이 되신 제 친정엄마는 평생을 충청도 시골 장터에서 국수 장사를 하시고 남의 밭일을 해가며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평생 흙먼지 날리는 땅바닥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하느라 엄마의 등은 기역자로 무참히 꺾여버렸죠. 병원에서는 중증 척추관 협착증과 퇴행성 요추 후만증, 흔히들 말하는 꼬부랑 할머니병이라는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것처럼 저려와서 이제는 보행기 없이는 화장실 문턱조차 넘기 힘든 처지가 되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고단하게 사신 엄마의 구분 등을 펴드리는 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숙제이자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쥐어주는 빠듯한 생활비로는 제 옷 한 벌 사는 것도 눈치가 보였기에 엄마의 수술비는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40 중반의 늦은 나이에 동네 마트 캐셔로 취직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바코드를 찍느라 다리가 퉁퉁 붓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배겨도 매일 밤낮을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명절 대목이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해야 했고 진상 손님들의 막말에 비상구에 숨어 눈물을 훔친 적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일하던 마트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되면서 제 통장에는 13년 동안 일한 퇴직금 2,500만 원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퇴직금 받았어. 이제 이 돈으로 엄마 허리 수술 꼭 시켜줄게. 제가 통장을 보여주며 울컥하자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오히려 미안해하셨습니다. 딸아, 나는 진짜 괜찮다. 이 나이에 무슨 허리에 쇠를 대고 고정을 하는 수술을 하니 척추 교정 수술인지 뭔지 비용만 1,800만 원이라며 그 큰 돈을 늙은 애미한테 쓰지 말고 내 노후에 보태라. 엄마는 혹여나 사위 눈치가 보일까봐 딸에게 짐이 될까봐 극구 거절하셨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내 다리 부르터가며 번 돈인데 누가 뭐라 그래. 나 다음 주에 무조건 병원 예약 잡을 거야. 하지만 제 굳은 결심이 무색하게도 인생은 늘 잔인한 타이밍에 시련을 몰고 오더라고요. 그 기쁜 순간도 잠시 시골에 혼자 계시던 시아버님이 새벽에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응급실로 달려간 지 몇 시간 만에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장례가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을 보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아버님과 이혼하며 재산 절반을 챙겨나갔던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 뻔뻔하게 나타나 조문객들의 조의금 봉투를 자기 가방에 쑤셔 넣기 바빴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서로 대출빚이 있다느니 카드값이 밀렸다느니 핑계를 대며 장례 비용을 안 내겠다고 뻗어버린 겁니다. 결국 저는 홀로 외롭게 가신 아버님의 마지막 길을 초라하게 만들 수 없어 피눈물을 머금고 제 퇴직금 카드를 내밀어야 했습니다. 장례비 1,200만 원에 이어진 49제 비용 300만 원까지 그 돈이면 우리 엄마가 1인실에서 편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돈이었죠. 그렇게 우리 엄마의 허리를 펴줄 제 소중한 돈 1,500만 원이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 시아버님의 49제가 모두 끝난 당일 주말 저녁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비록 퇴직금은 반 토막이 났지만 남은 돈으로라도 엄마 수술을 더 늦기 전에 진행하려던 제 앞에 남편은 상상조차 못한 잔인한 비수를 꽂았습니다. 여보, 나 아버님 좋은 곳으로 보내드렸으니 다음 주에는 꼭 친정엄마 수술 날짜를 잡으려고 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찌개를 우물거리던 남편이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더라고요. 당신 진짜 대단하다. 지금 그 얘기를 꼭 밥 먹는데 꺼내야겠어? 남편은 혀를 ጭ 차며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아버님 장례 때문에 수술이 미뤄진 거잖아요. 병원에서도 더 늦어지면 수술도 못한다고 신신당부했어요. 제 반박에 남편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아주 점잖은 척 뻔뻔하게 가스라이팅을 시작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여보. 내가 다 당신이랑 우리 가족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솔직히 장모님 연세가 80인데 척추에 나사 못 박는 큰 수술을 받으면 10중 8구 치매 와. 전신마취가 노인들 뇌에 얼마나 쥐약인데 그래. 돈만 아깝게 헛짓하지 말고 정 걷기 힘들어 하시면 나중에 요양원이나 알아보고 모셔.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잔인한 말들에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말이 지금 진심이에요? 요양원이라니 우리 엄마가 평생 나한테 짐 될까봐 얼마나 두려워하셨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수술은 안 되지. 나중에 장모님 치매 오면 우리 집에 모실 생각은 절대 하지도 마. 난 절대 못하니까. 남편은 쐐기를 박듯 차갑게 말을 잘라버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텔레비전 리모컨을 꾹꾹 눌렀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당신 본심을 확실하게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는 서늘한 눈으로 남편의 뒤통수를 노려보며 낮게 의졸였습니다. 평생 내 헌신을 호구로 보고 내 친정엄마를 쓰레기 취급한 이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퇴직금을 시아버님 장례비로 낼 때는 당연하게 여기던 남편이 정작 장모 수술비 앞에서는 저리 사악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남편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돈 아깝다고 비웃던 아버님의 충청도 시골집이 사실은 며느리인 제 단독 명의로 남겨져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무뚝뚝했던 시아버님이 왜 친자식들을 다 제쳐두고 며느리인 저에게 3억이 넘는 집을 물려주셨는지 그 숨겨진 전말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20년 넘게 입 닫고 참아온 착한 며느리가 어떻게 시댁 구석구석을 탈탈 털어 발칵 뒤집어 놓았는지 이제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남편의 끔찍한 막말에 제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묘하게 맑아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챙기지 않던 아버님이 왜 친아들인 남편을 제쳐두고 저에게
그 귀한 시골집을 몰래 넘겨주셨는지 말이죠. 그 진짜 이유를 설명하려면 시간을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마트 캐셔 일을 막 시작하고 생활비에 보탬이 되려 발버둥 치던 무렵 시댁에는 큰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늦바람과 뻔뻔한 가출로 인한 시부모님의 이혼이었죠. 어머니는 아버님이 평생 뼈 빠지게 모은 돈의 절반을 위자료 명목으로 악착같이 뜯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식들한테조차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셨죠.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제 남편의 태도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나간 거 굳이 신경 쓰지 마. 아버지도 이제 혼자 살 줄 아셔야지. 어차피 두 분 다 늙어서 돈만 까먹을 텐데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몰라. 남편은 핏줄의 아픔보다 자기 주머니에서 나갈 부양비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내심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홀로 남겨진 아버님은 서울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고향인 충청도 시골 본가로 짐을 싸서 낙향하셨습니다. 그곳은 작은아버님 내외와 집안 친척 어른들이 모여 사시는 작고 한적한 촌동네였죠. 남편은 거리가 멀다는 핑계,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시골에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남편이 말려도 홀로 촌집에 계신 아버님을 모른 척 팽개쳐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두어 번 마트 쉬는 날이 돌아오면 반찬통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외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덜컹거리며 도착한 아버님의 시골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저를 반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당 한가운데에 듬직하게 서 있는 아주 커다란 감나무 한 그루였죠. 그리고 그 커다란 감나무 그늘 아래에는 낙지만 정갈한 툇마루 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충청도 양반이셨던 아버님은 며느리가 내려오는 날이면 아침 일찍부터 그 평상을 반질반질하게 닦아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왔는가. 뭐하러 이 무거운 반찬을 이리 많이 해왔어. 다리도 아픈 애가. 아버님, 저 왔어요. 이번에는 병원 가서 혈압약도 2달치 넉넉하게 지어왔어요. 제가 마루에 짐을 풀고 나면 아버님은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달달한 믹스커피 2잔을 타서 나오셨습니다. 아버님과 저는 감나무 아래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믹스커피를 홀짝이며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대부분은 제 남편 흉이나 마트 진상 손님들 이야기였지만 아버님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하소연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느 가을날 빨갛게 익은 감이 가지가 휘어지도록 주렁주렁 열렸던 오후를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커피를 드시던 아버님이 툇마루 기둥을 쓰다듬으며 툭 하고 한마디를 던지셨거든요. 얘야, 이 감나무 말이다. 내가 이 집 처음 들어올 때부터 마당에 아주 보기 좋게 자리하고 있었지. 어느새 이만치 커서 늙은이한테 그늘도 만들어주고 참 기특하지 않니? 그러게요, 아버님. 올해는 감이 유독 많이 열려서 동네 분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어도 남겠어요. 제 대답에 아버님은 옅게 웃으시더니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말이다. 가끔 와서 이 감나무 좀 봐주면서 쉬다 가거라. 늙은이 혼자 있는 텅 빈 집에 네가 내려와서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시간이 내게는 유일한 낙이었다. 그때는 그 말씀이 아버님의 깊은 진심이자 돌려 말한 유언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님도 참 어디 먼 길 가시는 사람처럼 왜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저 다음 달에도 물김치 담가서 또 올 건데요. 제가 마루에서 아버님 냉장고를 청소하고 있으면
작은아버님이 밭에서 캔 채소를 들고 불쑥 찾아오시곤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조카 며느리 또 왔네. 형님은 참 좋겠소. 친아들 놈은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며느리가 이리 효부니. 작은아버님 오셨어요? 안 그래도 아버님이랑 방금 마루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일어났어요. 그럴 때면 아버님은 헛기침을 하시며 작은아버님께 은근슬쩍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동생, 우리 며느리가 담가온 이 파김치 좀 가져가서 먹어봐. 아주 손맛이 기가 막혀. 작은아버님은 아들 대신 먼 길을 내려오는 저를 늘 짠하고 기특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시선과 묵묵한 지켜봄이 훗날 저를 구하는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가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렇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감나무 아래서 정을 쌓아가는 동안 핏줄인 제 남편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제가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시골에 다녀온 날이면 남편은 안방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이번 달 가계부 보니까 현금이 5만 원 비던데 이거나 몰래 어디다 썼어? 그거 지난주에 아버님 시골 내려갔을 때 읍내 나가서 고기라도 한 근 사드시라고 용돈으로 드리고 온 거예요. 제 대답에 남편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눈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뭐, 당신 미쳤어? 내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을 왜 당신 마음대로 아버지한테 퍼다 줘? 아버지가 돈 달래? 늙은 노인네가 시골 구석에서 돈 쓸 데가 대체 어디 있다고 현금을 줘? 여보, 50만 원도 아니고 딱 5만 원이에요. 혼자 계시는 아버님 불쌍하지도 않아요?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우리 집 대출 이자 갚기도 빠듯해 죽겠구만. 다음부터는 내 허락 없이 단돈 10,000원도 아버지한테 쓰지 마. 쪼잔하고 잔인한 남편은 제가 시골 갈 때 쓰는 버스비 몇만 원조차 생활비에서 꼬치꼬치 캐묻고 통제했습니다. 자기 체면과 주머니 사정만 중요할 뿐 늙고 병들어가는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제 친정엄마의 허리 수술비를 벌기 위해 마트 캐셔로 일하는 고단한 삶이었지만 한 달에 2번 툇마루에서 마시는 그 믹스커피 한 잔이 제게도 작은 위로였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한 이 정도의 무게는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평범한 일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했던 인내의 시간을 산산조각 내는 작은아버님의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작은아버님의 그 다급한 전화를 받기 불과 며칠 전, 제 팍팍했던 삶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볕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1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다리가 퉁퉁 붓도록 바코드를 찍어대던 동네 마트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사장님은 미안하다며 제 통장에 퇴직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한 번에 꽂아주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큰 목돈을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가져본 것은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돈이 입금되었다는 은행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저는 그 길로 제일 먼저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방금 퇴직금 들어왔어. 우리 내일 당장 서울 올라가서 그 수술 날짜부터 잡자. 아이고, 그 고생해서 번 돈을 늙은 애미한테 왜 쓰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펄쩍 뛰면서도 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1,800만 원 내고도 내 통장에 700만 원이나 남아.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 걱정 없이 우리 엄마 허리 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말 들어. 엄마 짐 되는 거 싫어하잖아. 2발로 꼿꼿하게 걸어야 나한테 짐이 안 되지. 제가 일부러 모진 소리까지 섞어가며 설득하자
엄마는 그제야 수화기 너머로 소리 죽여 훌쩍이셨습니다. 그렇게 5년을 미루고 미뤘던 엄마의 척추 수술을 드디어 할 수 있다는 벅찬 희망에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제 그 기쁨은 채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조카 며느리인가? 나 작은아버지네. 자네 시아버님이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 빨리 병원으로 내려와야겠다. 그 다급한 전화를 받고 저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흔들어 깨워 미친 듯이 차를 몰고 충청도 시골 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고 도착한 응급실 침대에는 산소호흡기를 단 아버님이 너무도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뇌출혈이 수술하기 힘든 위치에 시간도 지체돼서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내일 아침에 출근도 해야 하는데 하필 새벽에 이렇게 쓰러지시면 어떡해? 남편은 중환자실 앞 복도를 서성거리며 슬퍼하기는커녕 자기 출근 걱정부터 늘어놓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핏기 없이 창백해진 아버님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쥐고 하염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눈 좀 떠보세요. 다음 주에 파김치 담가서 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제가 울먹이며 손을 쓸어내리자 기적처럼 아버님이 천천히 눈을 뜨시더니 쉰 목소리로 입을 달싹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꽉 마주쥐시며 툭 끊어지는 목소리로 힘겹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얘야, 참 미안하다. 그리고 참 고마웠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그 짧은 유언을 마지막으로 며느리인 제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뒤늦게 병실로 들어온 작은아버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눈시울을 붉히셨죠.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다음날 장례식장이 차려졌고 그때부터 시댁 식구들의 기가 막힌 만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10년 전작이 살 길만 챙겨버리고 도망갔던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나타난 겁니다. 머리에는 뽀글뽀글한 파마를 하고 화려한 등산복 차림으로 나타난 시어머니는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애 아빠. 나를 두고 먼저 가면 어떡해. 그래도 내가 이 집안 본처인데 마지막 가는 길은 지켜야지. 어머니는 상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손님들이 앉아있는 상석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상주 노릇을 했습니다. 작은아버님이 보다 못해 형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라고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장례식장 구석에서 조문객을 맞이하던 제 눈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조문객들이 영정 앞에 놓고 간 하얀 부조금 봉투들을 슬쩍슬쩍 자기 가방 안에 쑤셔 넣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끼며 쟁걸음으로 다가가 시어머니의 가방을 덥석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지금 남의 조의금 봉투를 왜 어머니 가방에 챙기시는 거예요? 제정신이세요? 제가 목소리를 낮춰 따져 묻자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역정을 냈습니다. 이게 왜 남의 돈이냐? 다 옛날에 알던 내 지인들이 내고 간 내 돈이다. 본처인 내가 챙기는 게 당연하지. 어머니는 끝까지 가방을 끌어안고 놓지 않았고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입술만 꽉 깨물어야 했습니다. 장례 둘째 날에는 오빠보다 더 독한 시누이가 빈손으로 덜렁덜렁 빈소에 나타났습니다. 고금커녕 향 하나 피우지 않던 시누이는 밥을 먹다 말고 뜬금없이 비용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어차피 오빠가 장남이고 상주니까
이번 장례 비용은 장남이 다 알아서 결제하는 거지. 나 이번 달에 돈 들어간 곳이 많아서 장례비 낼 돈도 없어. 신우이의 그 뻔뻔한 말에 국밥을 퍼먹던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신경질적으로 받아쳤습니다. 야, 나는 돈이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나도 마이너스 통장 꽉 차서 숨통이 막힐 지경이야. 아버지가 시골 구석에 남긴 빚이나 없으면 다행이지. 죽은 노인네한테 무슨 1,000만 원이나 되는 생돈을 써. 장례식장 사무실에서는 당장 내일 아침 발인을 앞두고 식대와 납골당 비용을 합친 1,200만 원을 결제하라고 독촉이 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장남이라는 남편도 딸이라는 시누이도 심지어 본처라며 돈을 훔치던 시어머니도 모두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작은아버님이 혀를 끌차며 조카, 자네 아버지인데 그래도 자니가 결제는 해야지 않나라고 타이르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작은아버지, 저 진짜 돈 한 푼도 없어요. 상조회사에 할부되는지 물어볼게요라며 사무실 밖으로 쌩하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홀로 사무실에 남겨진 저는 지갑 속에 들어있던 제 퇴직금 체크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우리 엄마의 굽은 허리를 펴줄 그 피 같은 돈 2,500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그 통장 말입니다. 차마 홀로 외롭게 가신 아버님의 마지막 길을 초라하게 만들 수 없어 고민하던 제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보행기의 의지에 간신히 걸음을 옮기시던 친정엄마의 굽은 등과 응급실에서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시던 아버님의 마지막 얼굴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이 돈은 안 돼. 내 다리 퉁퉁 부어가며 모은 우리 엄마 허리 펴줄 생명줄 같은 돈이란 말이야. 속으로는 수백 번 비명을 질렀지만 차마 자식들에게마저 버림받고 홀로 떠나시는 아버님의 마지막 길을 무용고자처럼 초라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사모님 발인 나가시려면 지금 결제를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상주님들은 다들 어디 가셨는지 연락이 안 되네요. 직원의 재촉에 저는 결국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퇴직금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내밀고 말았습니다. 찌익하고 영수증이 출력되는 기계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엄마의 척추 수술을 위해 5년을 벼르고 벼르던 피 같은 돈 1,200만 원이 순식간에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길다란 영수증을 쥐고 밖으로 나오자 화장실 앞을 서성거리던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여보, 결제 당신이 다 했어? 아이고, 진짜 고마워. 내가 장남인데 아내 퇴직금이나 쓰게 하고 진짜 면목이 없다. 남편은 제 어깨를 쓰다듬으며 아주 번지르르하고 눈물겨운 약속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융통할 현금이 없어서 그래. 다음 달 월급 타면 내가 무조건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당신 통장에 쓴 돈 그대로 채워줄게. 내 핏줄이고 내 아버지 장례비인데 설마 내가 모른 척 하겠어? 당신이 낸 돈 1원 한 푼 안 틀리고 다 돌려줄 테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 저는 그 가벼운 입술에서 나오는 약속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죠. 그 돈을 당장 돌려받지 못하면 우리 엄마는 평생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짐처럼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아버님의 49제가 다가오도록 남편은 돈을 갚기는커녕 생활비조차 핑계를 대며 확 줄여버렸습니다. 49제에 들어간 제사 비용 300만 원마저도 나중에 내가 한꺼번에 이자 쳐서 정산해 줄게라며 기어이 제 카드로 결제하게 만들었죠. 결국 제 퇴직금 통장에는 반 토막도 안 되는 1,000만 원 남짓한 잔고만이 초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친정엄마의 허리는 눈에 띄게 악화되어 이제는 독한 진통제를 2알씩 털어 넣어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는 의사의 경고에 제 입술은 바싹바싹 타들어갔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아버님의 49제까지 모신 당일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아 찌개를 떠먹는 남편을 향해 벼르고 벼르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아버님 49제도 무사히 다 끝났고 하니까 내일은 은행 가서 대출 좀 알아봐줘요. 남편이 찌개를 먹다 말고 미간을 팍 찌푸리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대출? 나 카드 빚 많은 거 당신도 뻔히 알잖아. 당신이 아버님 장례비랑 49제 비용 갚아준다고 약속했잖아요. 합치면 벌써 1,500만 원이에요. 더 늦으면 우리 엄마 진짜로 걷지도 못해요. 다음 주에는 무조건 수술 날짜 잡아야 하니까 그 돈 돌려줘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쥐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큰 빚쟁이라도 만난 사람처럼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당신 진짜 대단하다. 아버지 49제 치르고 온 날 저녁에 꼭 그렇게 빚 독촉하듯이 돈 얘기를 꺼내야겠어? 내가 억지로 돈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엄마 살릴 퇴직금 대신 내줬으니까 돌려달라는 거잖아요. 엄마 수술 미뤄진 것 때문에 내가 매일 밤 피가 마른단 말이에요. 제 간절한 호소에 남편은 물잔을 들어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더니 팔짱을 떡하니 끼고 점잖은 척 가스라이팅을 시전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여보. 내가 당신 미워서 돈 안 준다고 떼쓰는 게 아니야. 현실을 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보라고. 장모님 연세가 80이야. 허리에 칼 대고 철심 박는 큰 수술, 그런 전신마취 큰 수술을 하면 노인네들 10중 8구 치매 와. 이거 의사들도 다 아는 상식이라고. 수술하다가 덜컥 치매라도 오면 당신이 다 책임질 거야? 돈만 아깝게 헛짓하지 말고 정 걷기 힘들어 하시면 나중에 적당한 요양원이나 알아봐서 모셔. 남편의 입에서 치매와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막말을 하는 거야? 요양원? 우리 엄마가 평생 나한테 짐 될까봐 아픈 것도 참아가며 숨기신 분인데 돈 갚기 싫어서 치매 핑계를 대?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자 남편은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이며 그동안 숨겨왔던 더러운 본색을 완벽하게 드러냈습니다. 핑계가 아니라 사실이잖아. 그리고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 당신 친정엄마는 옛날부터 그 흙바닥 장터에서 쭈그려 일만 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평생 시골에서 점잖게 책 보며 사신 분이야. 애초에 살아온 격이 다르다고. 뭐, 격이 달라? 그래. 솔직히 그 꼬부랑 허리 억지로 편다고 당신 팔자가 펴져? 나중에 치매 오면 요양원 보낼 생각이나 미리 해. 그리고 치매 걸린 장모 우리 집에 모실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고. 난 절대로 못 모시니까. 그 순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이기적이고 악랄한 인간은 애초부터 내 돈을 갚을 생각이 단일 원어치도 없었다는 것을요. 제가 13년 동안 퉁퉁 부은 다리로 모은 2,500만 원은 남편의 눈에는 그저 자기 지갑을 지켜준 공짜 호구 돈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식탁 아래로 조용히 내려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제가 입을 꾹 다물고 대꾸를 하지 않자 남편은 제가 포기하고 꼬리를 내린 줄 착각한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기세가 등등해져서는 아주 뻔뻔한 속내까지
술술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아버지 시골집 말이야. 내가 어제 동네 부동산에 슬쩍 전화해서 물어봤거든. 거기 땅값이 제법 올라서 대충 헐값에 넘겨도 시세가 3억 8천은 거뜬히 나온다더라. 나중에 눈치 빠른 동생이랑 어머니가 냄새 맡고 덤벼들기 전에 내가 장남이니까 슬슬 정리해서 내 카드 빚부터 메워야겠어. 자기 아버지 장례비 1,000만 원이 아까워 아내 퇴직금을 뜯어먹은 놈이 아버지가 남긴 3억 8천만 원짜리 시골집을 홀라당 팔아치울 궁리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탐욕스럽고 비열하게 웃는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저는 더 이상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아주 날카롭고 서늘한 칼을 갈기 시작했죠. 그래, 이제라도 당신의 그 훌륭한 본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줘서 참 고맙네.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로 돌아서며 짧게 내뱉었습니다. 남편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다시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당장 내일이라도 팔아치우겠다며 탐욕스럽게 침을 흘리던 그 3억 8천만 원짜리 시골집이 사실은 이미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넘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아버님의 기가 막힌 유산 반전이 이제 서서히 그 묵직한 실체를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친정 엄마의 수술을 모욕하고 아버님의 시골집을 팔아먹겠다고 선언한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에 치를 떨던 시간도 지나가고 날이 밝자 제 머릿속은 오히려 서늘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곧장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계부와 수첩들을 모조리 꺼내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마트 캐셔로 일하면서 틈틈이 아버님을 챙겼던 지출 내역들을 하나하나 형광펜으로 긋기 시작했죠. 한 달에 2번 시골집에 내려갈 때마다 들었던 버스비와 읍내, 정육점에서 샀던 고깃가, 명절 용돈, 택배로 보낸 파김치 재료비, 거기에 남편이 내동댕이 쳤던 장례식장 비용 1,200만 원과 49제 비용 300만 원까지 모두 합치니 정확히 2,2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이 2,200만 원짜리 영수증 뭉치는 제 피 같은 돈이기도 했지만 남편과 이혼 소송을 불사할 때 쓸 아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증거를 수집하던 며칠 뒤 평화롭던 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우체국입니다. 본인 확인 서명하시고 등기 우편물 받아가세요. 우체부 아저씨가 건네준 두툼하고 누런 서류 봉투의 발신인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발신인 란에는 아버님이 살고 계시던 충청도 시골 읍내의 어느 낯선 합동법률사무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 내용물을 꺼낸 저는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법원 직인이 붉게 찍혀 있는 유언공정증서, 원본과 시골집의 등기권리증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던 제 눈동자는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대지 200평짜리 마당과 본체, 그리고 그 뒤편의 작은 밭까지 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모든 부동산이 며느리인 제 단독 명의로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을 수 없는 공증 서류들 사이로 반으로 접힌 빛바랜 편지지 한 장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투박하고 삐뚤빼뚤한 글씨체, 생전에 손이 떨리셔서 글씨 쓰기를 힘들어 하시던 아버님의 친필 메모였습니다.
감나무 너랑 같이 봐서 좋았다. 네가 내 진짜 딸이었다. 그 단 두 줄의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저는 아버님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식탁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한 친자식들보다 한 달에 두어 번 찾아와 툇마루에서 믹스커피를 나눠 마시던 부족한 며느리를 진짜 가족으로 품어주셨던 겁니다. 제가 속으로 삭히며 참아왔던 13년의 서러움과 헌신을 아버님은 그 무뚝뚝한 눈빛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 알아주고 계셨던 거죠. 아버님이 남겨주신 이 기적 같은 서류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남편의 막말에 찢겨버린 제 심장에 발라주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약이었습니다. 한참을 오열하며 감정을 추스르고 있을 때 거실에 놓아둔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시골에 계신 작은아버님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이고, 조카 며느리. 오늘쯤 읍내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가 도착했을 텐데 잘 받았는가? 네, 작은아버님. 저 방금 뜯어보고 너무 놀라서. 도대체 이게 언제 어떻게 된 일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작은아버님의 깊고 따뜻한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쯤에 갑자기 나를 읍내 변호사 사무실로 부르시더구나. 네 남편 그 지독한 놈이 형님 돌아가시고 나면 틀림없이 그 집 팔아서 제 주머니부터 챙길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다. 그래서 형님이 몰래 공증까지 다 받아두시고 나보고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증인을 서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 작은아버님, 조카 며느리야. 그 집은 형님이 친아들 놈들한테서 너를 지켜주려고 남긴 마지막 방패다. 혹여나 시댁 식구들이 돈 냄새 맡고 달려들어서 헛소리 짓거리거든 당당하게 내밀고 이 작은아비가 증인이라고 소리쳐라. 작은아버님의 든든한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쏟아지는 눈물을 닦아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직장 생활을 시작해 제 앞가림을 하는 아이였지만 그래도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다 들은 아들은 한참 조용히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그 집에서 더 참지 마.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남기신 거면 그건 엄마가 받을 자격 있는 거야. 아빠가 뭐라고 하든 내가 엄마 편이야. 외할머니 수술부터 먼저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남편 눈치 보며 살았던 제 삶을 제 아들만큼은 똑바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제 퇴직금을 빨아먹고도 친정엄마 수술은 치매 핑계로 막아섰던 남편의 그 악랄한 입이 생각나자 분노가 차갑게 끓어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숨죽여 우는 무력하고 착해 빠진 호구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는 아버님이 남겨주신 3억 8천만 원짜리 완벽한 유언장과 작은아버님이라는 막강한 증인이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주말 오후 안방 문을 열고 나가던 저는 거실에서 통화 중인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아주 잔뜩 신이 난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김칫국을 사발째 들이켜고 있더라고요. 오빠야. 아버지 시골집 말인데 내가 부동산에 찔러보니까 한 3억 8천에서 4억까지도 나온대. 그러니까 너도 엄마한테 전화 좀 해봐. 본처라고 또 와서 자기 목 챙기려 들 텐데 내가 장남이니까 절반은 떼고 나머지로 엄마랑 나눠 갖는 걸로 합의해 보자고.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짐승들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남보다 못하게 서로 으르렁거리던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집을 나갔던 시어머니까지 돈 냄새 앞에서는 아주 찰떡같이 뭉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통화를 끊고 뒤돌아서다 저를 발견하고는 멋쩍은 듯 헛기침을 하더니 뻔뻔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 마침 잘 나왔어. 내가 오늘 어머니랑 너랑 우리 집으로 좀 부르려고. 아버님 유산 문제도 있고 해서 다 같이 모여서 깔끔하게 식사나 하면서 정리하자고. 시골집 툇마루 감나무 아래에 한 번도 앉아보지 않은 인간들이 감나무에 열린 열매만 따먹겠다고 앞다투어 모여들고 있었죠. 그래요. 어차피 저도 시댁 식구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꼭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잘 됐네요. 저는 등 뒤로 꽉 쥔 아버님의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3억 8천만 원이라는 달콤한 숫자에 취해 허우적거린 때 그 환상을 가장 높은 곳에서 산산조각 내줄 완벽한 복수의 무대가 스스로 차려진 셈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탐욕스러운 하이에나들이 제 발로 무덤을 파고 식탁에 앉을 일만 남았습니다. 며칠 뒤 주말 오후 밖은 꽃이 피기 시작하는 화창한 봄날이었지만 저희 집 거실에는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찻잔 3개와 과일 접시를 덩그러니 올려둔 채 의자에 앉아 조용히 현관문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무릎 위에는 아버님이 남겨주신 등기권리증과 유언공증 서류가 들어있는 묵직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아이고, 주말이라 차가 막혀서 생각보다 한참 늦었네. 요란한 도어락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을 선두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줄지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입었던 그 화려한 등산복 차림에 진한 화장까지 하고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미시더라고요. 시누이 역시 한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든 채로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거실 소파로 향했습니다. 여보, 멍하니 앉아서 뭐해? 동생이랑 어머니 오셨으니까 시원한 주스라도 좀 내와봐. 남편은 마치 자기가 이 집안의 대왕이라도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상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종종 걸음으로 주방에 가서 쟁반을 대령했겠지만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서류 봉투만 어루만지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꼼짝도 하지 않자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한마디 하려던 찰나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유, 총구석에 처박혀 살던 영감이 그래도 죽을 때는 돈 되는 땅덩어리를 남겨놓고 갔네 그려. 내가 그 영감탱이 곁을 일찍 떠나긴 했어도 명색이 이 집안 본처인데 이번 유산 정리할 때 내 몫은 확실히 챙겨야지. 10년 전 아버님과 갈라서며 자기 살 길만 챙겨나간 어머님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었죠. 심지어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의 부조금 봉투를 자기 가방에 몰래 도둑질해 가던 그 더러운 손으로 말입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가 콧방귀를 뀌며 시어머니의 말을 매몰차게 잘라버리더라고요. 엄마는 양심도 없어? 10년 전에 우리 버리고 나간 사람이 무슨 염치로 아빠 유산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래. 엄밀히 따지면 엄마는 서류상으로 남남이니까 법적으로 한 푼도 받을 자격 없어. 그러니까 돈 얘기는 꺼내지도 마. 시누이의 날카로운 지적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삿대질을 하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집애가 싸가지 없이 늙은 어미한테 말하는 뽐새 좀 보소. 내가 너희들 낳고 미역국 먹은 공로가 얼만데 그래. 법이 무슨 소용이야. 너희들이 사람 새끼면 당연히 늙은 어미 노후 자금으로 3, 4천만 원은 떼어줘야 사람 돌이지.
두 모녀가 아버님의 시골집을 두고 서로의 몫을 챙기겠다며 짐승들처럼 으르렁거리는 꼴은 그야말로 역겨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까지 팔짱을 끼고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이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테이블을 탁탁 두드렸습니다. 자자, 두 사람 다 그만하고 일단 내 말부터 좀 들어봐. 내가 어제 읍내 부동산에 싹 다 전화를 돌려봤어. 아버지가 살던 대지 200평의 본채랑 별채, 그리고 마당 뒤편 텃밭까지 싹 다 합치면 시세가 딱 3억 8천만 원이래. 3억 8천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입 밖으로 나오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피 터지게 싸우던 두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남편의 다음 입술에 온 신경을 집중하더라고요. 내가 이 집안 장남이기도 하고 아버지 제사도 모셔야 하니까 일단 절반인 1억 9천은 내가 가져가는 게 맞지. 그리고 나머지 1억 9천을 가지고 동생이랑 엄마가 적당히 반반씩 나누면 아주 깔끔하고 공평하잖아. 내 말 틀려? 남편의 기가 막힌 분배 방식에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우리 엄마의 굽은 허리를 펴주기 위해 제가 13년 동안 퉁퉁 부은 다리로 바코드를 찍어 모았던 피 같은 돈 2,500만 원. 남편은 그 돈으로 자기 아버지 장례비를 치러놓고도 친정엄마 수술비 앞에서는 치매가 오니 요양원에 처박을 하며 저주를 퍼부었었죠. 그러면서 정작 자기 손에 떨어질 3억 8천만 원이라는 꽁돈 앞에서는 체면도 버린 채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시누이는 남편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팔짱을 끼고 뾰족한 목소리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웃기지 마. 요즘 세상에 장남이 어디 있어? 법대로 하면 아들이나 딸이나 무조건 1대1로 똑같이 나누는 거야. 3억 8천만 원 반으로 딱 쪼개서 1억 9천씩 똑같이 가져가. 엄마는 몫이 없으니까 오빠가 알아서 용돈이나 좀 챙겨드리든지. 아니, 너는 양심도 없냐? 네가 시집갈 때 아버지가 대출받아서 혼수 다 해준 건 벌써 까먹었어? 나는 그때 땡전 한 푼 지원 못 받고 대출로 전세 시작했는데 당연히 이번 유산은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지. 자식들 혼수 빚 갚느라 평생 허리 한 번 못 펴고 시골 총구석에서 외롭게 늙어가신 분이 바로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아버님을 지난 10년 동안 들여다본 사람은 친자식인 저들이 아니라 며느리인 저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저들의 머릿속에는 3억 8천만 원을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서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을지 밖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팔을 얹고 짐승들처럼 으르렁거리는 세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세 분 다 김칫국 마시며 싸우는 건 좋은데 그 전에 제가 쓴 돈부터 먼저 정산하고 나누시죠. 아버님 장례식장 비용 1,200만 원에 49제 비용 300만 원, 제 퇴직금 통장에서 뺏은 돈 1,500만 원은 언제 주실 건가요? 제가 불쑥 대화에 끼어들며 돈 이야기를 꺼내자 거실에 있던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저를 향해 꽂혔습니다. 남편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눈치 없이 끼어든 아내가 짜증난다는 듯이 손을 휘휘 저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아, 진짜 당신은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꼭 초를 쳐야겠어? 그깟 1,500만 원 내가 안 준대? 시골집 3억 8천만 원 팔리고 내 통장에 돈 들어오면 당신 그 퇴직금부터 1원 한 푼 안 틀리고 제일 먼저 갚아줄게. 가족끼리 돈 몇 푼 쓴 거 가지고 되게 생색내네 진짜. 당신은 일단 빠져 있어. 핏줄들끼리 유산 정리하는 중이니까. 가족끼리 돈 몇 푼?
우리 엄마의 척추 수술이 걸린 그 피 같은 생명줄을 두고 남편은 그렇게 가볍게 비웃었습니다. 신우이 역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아주 시건방진 목소리로 거들고 나서더라고요. 올케 언니, 오빠 말대로 언니는 일단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가 알아서 깔끔하게 집 팔고 정산해서 수고비 좀 챙겨줄 테니까요. 솔직히 올케가 무슨 권리로 우리 집안 유산 문제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에요. 올케 몫은 애초에 없는 거 알죠? 그 오만하고 기고만장한 핏줄들의 태도에 제 마음속 마지막 남은 일말의 동정심마저 완벽하게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식탁 한가운데에 툭 하고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세 사람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들 아버님 시골집을 3억 8천만 원짜리 돈덩어리로만 보시는데 그 돈을 욕심낼 자격이 있는지부터 묻고 싶네요.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랑 당신 세 분 다 아버님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그 시골집 툇마루에 앉아보신 게 대체 언제예요? 제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핏대를 세우며 싸우던 세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멍청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이 시선을 슬쩍 피하며 얼버무리듯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건 왜 묻는데? 나야 뭐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까. 작년 추석 때 밥 한 끼 먹고 온 게 마지막이지. 나는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시골까지 내려갈 엄두를 못 냈어. 한 5년 전쯤에 아빠 생신 때 내려갔던가. 신우이 역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고 시어머니는 아예 입을 꾹 닫고 먼 산만 바라보시더라고요. 10년 전 재산 챙겨나간 뒤 아버님을 남처럼 외면한 시어머니, 5년 동안 발길을 끄는 딸, 1년 동안 전화 한 통 없었던 아들. 이것이 3억 8천만 원이라는 돈 앞에서는 핏줄을 운운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인간들의 끔찍한 민낯이었습니다. 정말 대단들 하시네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면서 그 집 마당의 감나무가 얼마나 컸는지는 아세요? 아버님이 툇마루 평상을 하루에 몇 번씩 닦으시면서 당신들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셨다는 건 아시냐고요. 제 차가운 일갈에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지만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짐승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며느리인 당신이 우리보다 시골에 더 자주 내려가서 효도했다는 걸 유세 떠는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어차피 아버지가 죽고 남긴 유산은 피가 섞인 우리 친자식들 차지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남편이 씩씩거리며 소리를 빽 지르는 그 순간 저는 식탁 위에 엎어두었던 서류 봉투의 매듭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핏줄 타령하는 당신 말이 맞는지 아니면 그 감나무를 함께 바라본 제 말이 맞는지 이제부터 똑똑히 확인시켜 줄게요.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가 쥐고 있는 누런 서류 봉투를 향해 일제히 꽂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차곡차곡 갈아왔던 복수의 칼날을 저 탐욕스러운 하이에나들의 심장을 향해 깊숙이 찔러 넣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은 가운데 저는 서류 봉투의 매듭을 풀고 그 안의 내용물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법원 직인이 붉게 찍힌 유언공정증서와 빳빳한 등기권리증 원본을 식탁 한가운데에 쫙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다 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똑똑히들 보세요. 아버님이 생전에 읍내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친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제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이 모두 끝난 충청도 시골집의 등기권리증이고요.
가장 먼저 식탁으로 달려들어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든 신우이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수중자 며느리? 대지 200평이랑 주택을 전부 다 며느리한테 유증한다고? 신우이의 찢어지는 비명소리에 남편과 시어머니도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서류 위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뭐, 며느리한테 준다고? 이게 지금 무슨 개소리야?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빼앗아 들고는 활자 하나하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이거 당장 똑바로 말해. 올케가 우리 아빠 노망난 틈을 타서 억지로 지장 찍게 만든 위조 서류지. 신우이가 삿대질을 하며 악을 쓰자 저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말 조심해요, 아가씨. 읍내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직접 아버님 상태 확인하고 도장까지 쾅쾅 찍은 완벽한 공증 서류예요. 게다가 그 공증 자리에 시골 작은아버님이 직접 증인으로 동석하셔서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셨습니다.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작은아버님께 전화 걸어서 아버님이 며느리한테 집 준 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든가요? 제 입에서 변호사 공증과 작은아버님 증인이라는 말이 떨어지자 길길이 날뛰던 신우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법적으로 단 1%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방어막이 쳐져 있다는 사실을 그 영악한 머리로도 눈치챈 것이죠. 시어머니는 가슴을 퍽퍽 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억지 눈물을 쥐어짜며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죽은 영감이 단단히 미쳐서 본처랑 핏줄들을 놔두고 남의 식구한테 전 재산을 다 넘겼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 영감탱이 낳아준 자식들이 눈퍼렇게 살아있는데 이 집구석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와 얼빠진 표정의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며 서류 봉투에서 반으로 접힌 편지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친 건 아버님이 아니라 돈 냄새만 맡고 달려든 당신들이죠. 아버님, 자필로 여기 이렇게 선명하게 쓰여 있어요. 감나무 너랑 같이 봐서 좋았다. 네가 내 진짜 딸이었다. 제가 아버님의 삐뚤빼뚤한 자필 메모를 또박또박 읽어내려가자 거실에는 쥐 죽은 듯한 적막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중에 시골집 그 마당에 있는 감나무 아래 평상에 단 한 번이라도 앉아본 사람 있어요? 10년 전 아버님과 갈라서며 자기 살 길만 챙겨나간 어머님, 5년 동안 발길 뚝 끄는 아가씨, 1년 동안 전화 한 통 없었던 당신. 아버님은 그 긴 시간 동안 툇마루에 홀로 앉아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쓰레기인지 전부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제 서늘한 일갈에 신우이는 고개를 푹 숙였지만 남편은 끝까지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추악하게 발악했습니다. 여보, 이건 무효야. 내가 친아들인데 나한테 한 푼도 안 남긴다는 게 법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내일 당장 변호사 사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걸 테니까 당신 혼자 그 큰 돈 꿀꺽할 헛꿈 꾸지 마. 자기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집을 남겼는지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법을 들먹이며 자기 몫을 빼앗아 가겠다는 선전포고였죠. 그 짐승만도 못한 남편의 밑바닥을 보며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유류분 소송 걸고 싶으면 얼마든지 걸어. 대신 내가 당신 뼈대까지 아주 탈탈 털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해줄 테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제 휴대폰을 꺼내들어 어제 저녁 밥상 아래서 몰래 녹음해 두었던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장모님 연세가 80인데
척추에 나사 못 박는 큰 수술 받으면 10중 8구 치매 와. 돈 아깝게 헛짓하지 말고 나중에 정 걷기 힘들어 하시면 요양원이나 알아보고 모셔. 나중에 장모님 치매 오면 우리 집에 모실 생각은 절대 하지 마. 난 절대 못하니까.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남편의 그 잔인하고 끔찍한 음성이 거실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튀어나온 끔찍한 막말이 녹음되어 나오자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여보, 그건 내가 홧김에 돈이 너무 없으니까 답답해서 한 소리지 진심이 아니었어. 남편이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쾅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제 우리 엄마 수술 막을 때 돈 아깝다 그랬지? 요양원 처박으라 그랬지? 그 말 오늘 그대로 다 돌려줄게.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며느리 도리 다 했다며 넘겨주신 2, 3억 8천만 원, 그게 당신이 말한 그 아까운 돈이야. 내 퇴직금 빨아먹고 우리 엄마는 치매 노인 취급한 내 놈한테 내가 3억 8천만 원짜리 유류분을 순순히 떼어줄 것 같아? 제 분노 서린 사자 후에 남편은 다리가 풀린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입술만 바르르 떨었습니다. 저는 식탁 서랍을 열고 그동안 빽빽하게 형광펜을 칠해두었던 13년치 지출 장부와 영수증 뭉치를 꺼내 남편 얼굴을 향해 확 집어 던졌습니다. 이 장부 똑똑히 봐. 이게 내가 13년 동안 마트에서 퉁퉁 부은 다리로 바코드 찍어가며 일해서 아버님 챙긴 내역이야. 한 달에 2번 내려간 경비, 동네 병원 모시고 간 병원비, 명절 용돈, 그리고 네가 없다 해서 내가 긁은 장례비 1200만 원까지 싹 다 합치니까 2200만 원이더라. 이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아버님과 내가 툇마루에서 믹스커피 마시며 함께 보낸 13년의 증명서야. 당신은 이 장부에 단돈 10,000원 한 장 보탠 적 없어. 넌 3억 8천만 원은커녕 아버님 유산에 대해 입을 놀릴 자격조차 없는 쓰레기야. 흩날리는 영수증 조각들 사이로 남편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하고 핏줄 타령하던 시누이조차 분위기에 압도되어 찍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죠.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챙겨 들고 현관문 쪽을 향해 손가락을 차갑게 뻗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법원으로 가져와. 유류분 소송? 할 수 있으면 해봐. 대신 내가 당신 대신 낸 아버님 장례비 1,500만 원 반환 청구에 당신이 나한테 평생 쪼잔하게 굴면서 정신적 고통 준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싹 다 걸어서 법정에서 피 터지게 붙어줄 테니까. 누가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나왔는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껍데기만 남은 이 빈털터리 집구석 오늘부로 완벽하게 끝이야. 당장 다 내 집에서 꺼져. 내 눈앞에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들 나가라고. 제 서늘하고 단호한 통보에 거실은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폐잔병처럼 참담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기적인 남편 밑에서 숨죽여 살아온 호구 며느리가 짐승 같은 그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통쾌한 복수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날 식탁에서 등기부등본과 자필 유언장이 공개된 후 시댁 식구들은 그야말로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독이 바짝 오른 시누이는 곧바로 아는 변호사들을 다 찾아다니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다녔더라고요. 하지만 변호사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시아버님이 생전에 완벽하게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인데다가
작은아버님이라는 확실한 증인까지 계시니 승산이 전혀 없다는 거였죠. 결국 그 잘난 소송 한번 걸어보지 못하고 남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뱃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자. 짐을 싸서 현관문을 나서던 남편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구차하게 매달렸습니다. 장모님 수술비 내가 다 보태줄게. 내가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뚫어올 테니까 이혼만은 참아줘.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와서 그깟 돈 몇 푼으로 내 쓰레기 같은 밑바닥을 덮으려고 하지 마. 당신이 우리 엄마 수술 막으면서 치매 나오니까 요양원 처박으라고 했던 그 말, 난 무덤에 가서도 안 잊어. 내 퇴직금으로 당신 아버지 장례 치러준 내 13년 세월, 이 시골집으로 정당하게 돌려받은 거니까 억울해하지도 마.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다가 결국 제 집에서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러운 위자료 한 푼 받지 않고 그 인간과 완벽하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서류 정리가 끝나자마자 저는 시아버님이 남겨주신 시골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당장 친정엄마를 모시고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척추 전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엄마의 허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중증 척추관 협착증이었습니다. 신경이 완전히 눌려서 그동안 걸음을 걸으신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죠. 딸아, 비급여 수술비가 1,800만 원이나 한다는데 미쳤다고 이 늙은 몸에 그 큰 돈을 쓰니 수술하다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차라리 이 돈을 내 몫으로 단단히 쥐고 있어라.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엄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소매를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자식에게 큰 짐을 지웠다는 죄책감 때문에 차마 마음 편히 누워 계시지도 못하는 그 모습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그 인간이랑 이혼해서 눈치 볼 시댁도 없고 돈 걱정할 일도 없어. 이 돈 아버님이 우리 엄마 굽은 허리 펴주라고 주고 가신 선물이니까 아무 걱정 말고 푹 자고 일어나. 저는 엄마의 주름진 손을 양손으로 꽉 쥐어주며 억지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제야 엄마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고 곧이어 수술실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수술은 정말 다행히도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등에 작은 구멍만 두세 개 내는 최신 내시경 유압술이라서 80세인 엄마도 무사히 버텨내셨어요. 이번 2달에 이어진 재활치료 4달이라는 그 길고 고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매일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하루하루 다리에 힘이 붙는 걸 느끼며 엄마는 태어나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느덧 매서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퇴원하신 엄마의 짐을 챙겨 아버님이 남겨주신 충청도 시골집으로 영구 이사를 내려왔습니다. 택시가 낡은 대문 앞에 멈춰 서고 제가 먼저 내려서 엄마의 차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엄마, 천천히 내려. 보행기는 내가 뒤에서 꺼낼게. 그런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가 2발로 단단하게 땅을 디디며 혼자 힘으로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평생 밭일하느라 기역자로 꺾여서 땅바닥만 향해 있던 엄마의 굽은 등이 마법처럼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우뚝 선 커다란 감나무 아래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아이고, 감나무가 참 크고 실하다. 하늘이 이렇게 맑고 파란 줄을 내가 미처 몰랐네. 엄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흙먼지 날리는 땅바닥만 보고 사시던 분이 허리를 펴고 파란 하늘을 마주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아,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이 애미가 죽기 전에 굽은 등 펴고 사람답게 살아본다. 엄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역시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엄마를 와락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늙은 노인네 수술해봤자 치매나 온다며 돈 아깝다던 전 남편의 그 잔인한 저주가 완벽하게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모녀가 길고 길었던 어둠을 지나 진짜 행복을 되찾은 첫날이기도 했죠. 아이고, 조카 며느리 왔는가. 사돈 어른도 오셨습니까? 한참을 울고 서 있는데 대문 밖에서 작은아버님 내외가 반찬통을 양손에 가득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작은아버님, 작은어머님. 네, 저 엄마 모시고 아예 이 집으로 내려왔어요. 아주 잘했어. 우리 형님이 생전에 저 감나무 평상 닦으면서 조카 며느리 내려올 날만 애타게 기다리셨거든. 작은아버님은 꼿꼿하게 서 계신 저희 엄마를 보며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병원에 들러 외할머니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도 좀 챙겨. 그 한마디가 늦게나마 제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환대에 저는 비로소 제가 진짜 돌아와야 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저는 아버님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마당 감나무 아래 툇마루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반 위에 아버님이 즐겨 드시던 맑은 막걸리 한 잔을 가득 따라 올렸습니다. 아버님, 감나무 잘 있어요. 우리 엄마 드디어 허리 펴고 하늘 보시는 거 아버님도 다 보고 계시죠? 아버님이 믿고 맡겨주신 이 귀한 집에서 저랑 엄마랑 이 감나무 보면서 오래오래 보란 듯이 잘 살게요. 제가 조용히 인사를 올리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며 감나무 잎사귀들이 사르르 기분 좋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아버님이 툇마루 한편에 앉아 껄껄 웃으시며 제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듣자 하니 전 남편은 회사에 장례비 먹튀와 이혼 사유가 싹 다 소문이 나서 평판이 바닥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카드 빚에 쪼들리며 좁은 원룸에서 혼자 궁상맞게 살고 있다는데 이제 제 알바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 평화로운 시골 마당에서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텃밭을 가꾸시는 엄마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시아버님의 그 다정한 마음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라는 핑계로 끝없는 인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계신가요? 절대 혼자 속으로만 삭히며 끌려다니지 마세요. 내 삶을 갉아먹는 관계를 끊어내고 스스로를 지켜낼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굽은 등을 펴고 저 높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신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제 길고 험난했던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하고 눈부신 봄날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내 소중한 사람을 짓밟는 이기적인 관계는 결코 지켜낼 가치가 없습니다. 내 삶을 갉아먹는 이들을 과감히 쳐내고 진짜 행복을 찾아 당당히 걸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